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실전지에서 동차반 1회인데요. 일단 동차반 수업은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하는 거냐면 일단 진도별로 출제를 합니다. 진도별로 출제하는데 여튼간에 그래도 올해 이제 시험을 보실 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실전지에서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볼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봄부터 겨울 늦겨울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까지 쭉 진행해 온 것 자체가 기본 이론하고 그다음에 사례 강의 그리고 기초 GS까지 끝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이제 실전 들어가서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모든 형태의 GS 문제들이 너무 다양하긴 하고 그리고 동차반들이 가장 걱정해야 될 게 이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존 이제 처음 하신 분하고 동차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 하신 분들이 수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소화해낼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동차반 수업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를 전제로 하고요. 그래서 약간 좀 뭐하긴 하지만 약간 찍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보고 넘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흔히 쟁점별로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최근 판례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진도별로 나가되 이제까지 근 한 5년 동안 안 나왔던 문제 그러나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 반드시 나온다는 것보다 민사소법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 안 나온 문제를 일단 우선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최신 판례에서 특히 한 2, 3년 동안 계속 같은 흐름으로 나오는 판례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GS에서는 제가 A형하고 B형이 있는데 A형은 진도별로 나가는 거고요. B형은 전범인데 특히 요즘 나오는 문제들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골라서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GS를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A형하고 B형이 있는데 그 A형하고 B형 중에서 특히 동차반들에게 반드시 이런 문제는 파악하고 넘어가시라 라고 하는 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우리 동차반 GS 문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 수업은 최소한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올해 시험 문제를 봐서 이 정도는 나올 수 이런 주제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먼저 모아가지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GS를 통해서 수업을 하길 바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 진도별로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문제를 봐야 되느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수업 중에서 계속 이제 여러분 보시도록 하고요. 앞으로 수업은 이제 2교시 2시간 동안 120분이죠. 그죠? 120분 동안에 이제 8문제 100점짜리를 풀 거고요. 지금 해설 강의가 보통 지금 4시 보통 한 10분부터 5시 30분까지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기초 GS만큼은 아니더라도 첨삭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잘못 못 풀고 하는 것은 제가 그때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 가지고 한 30분 정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꼭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약간의 첨삭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보통 한 30분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4시 30분부터 30분이나 40분부터 대략 한 5시 50분까지 보통 1시간 한 10분 정도가 해설 강의가 있을 거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5시 반에 수업을 끝나고 나서 약속을 잡고 그러면은 시간이 좀 오버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조절하시길 바라고요. 수업 중에 바쁜 일 있으면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최대한 동차반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쟁점을 잡아가지고 어떤 문제를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시를 그러니까 두 번째 보는 사람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해 처음 시험 보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체적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들어가서 올해 시험 볼 것인가. 이게 끝나고 나면 6월하고 7월 2달밖에 없잖아요. 그죠? 6월하고 7월 2달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지를
뭘 모르고 있는지는 시험을 보고 나서 알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답안지를 쓰다 보면 이게 그런 문제였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GS를 동차반 GS를 하는 목적도 있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략 그래서 보통 한 이제 수업은 한 6시쯤에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GS만큼은 뭐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첨삭은 많이 하지 않고 일단 형식적인 부분보다 내용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월수금이잖아요, 그죠? 월수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요때 본 거는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미루면 끝없이 밀려져. 아마 내년 이맘때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오늘 본 거는 오늘 안에 그리고 내일까지 보시고 나서 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루 건너뛰어서 특히 동차반인 경우 이렇게 월수모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 요때 본 거를 같이 채점해 가지고 바로 봐야 돼요. 이게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하는 게 어떤 단점이 있냐면 전 최대한 토요일날 한 거는 일요일날 채점을 해서 드립니다. 근데 일요일날 한 거를 그 다음날 토요일날에 이렇게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요때가 일주일 동안 요 한 거를 다 까먹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 어떤 그 의미, GS의 의미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제시니까, 제시 이상 수업이니까 이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동차반은 요 갭이 크면 클수록 그 문제의 어떤 풀이라든지 어떤 현장감 그리고 그 어떤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고 그 문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요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월수금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앞으로 9번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8번까지는 진도별로 나가고요. 8번까지는 8회까지는 진도별로 나가고 9회는 전범위에서 한번 보도록 하는 형태로 좀 잡아는 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여튼 뭐 쉬웁진 않아요. 동차반이라고 해서 저는 절대 무시할 생각에 오히려 동차반을 봤는데 기초하고 다르다 똑같다 이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문제 풀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그 느낌이 그대로 아마 올해 보시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거를 안 하고 들어가신 동차반들 수험생들은 뭐냐면 올해는 경험상 봤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경험은 지금 하시면 충분하고 잘해가지고 올해 최소한 55점, 60점 가까이 60점 넘어가기는 좀 힘들고요. 일단 힘들고 동차반이 60점 넘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 전날 할아버지가 밤에 나타나가지고 알려주지 않나 힘들어요. 근데 할아버지도 8문제 다 알려주진 않아요. 보통 한두 문제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번 문제를 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신의칙부터 나와요. 그죠? 요 신의칙 문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문제를 보시면 해설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요 원고지 형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는 형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예시를 주는 거고 이거는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수업 진행해 나갈 건 요거 해설지입니다. 요 해설지는 3회 정도까지만 나갈 거고요. 원고지에 우리 앞으로 수업은 요걸로 나갈 거고 3회 정도 가면 그때부터는 최고 답안을 제가 따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보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고지 쓰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 일단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일단 1-1번 문제를 보면 여기에서 이것도 이제 판례를 그대로 갖다가 이제 놓은 판례고 요게 이제 가장 리딩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심신미약을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심신미약을 이용해서 자기의 채권에 대한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이전시키게 해놓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러한 소송 형태 이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들어오니까 원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 강제 집행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의 신청하는 거죠. 청구이의소. 그래서 청구이의소. 이 청구의 이의소에 대해서는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청구 이의소 같은 경우에는 변종 후 사유도 변종 후 사유. 이거 써도 상관없어요. 저는 답안지는 안 써놨는데 변종 후 사유로서 집행 저지 효력. 집행 저지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저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변종 후 사유라고 그래가지고 기판력 할 때 변론 종결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민사집행법 44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218조에서도 변종후라고 하는 요때의 그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청구의 이의소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청구의 이의소로서 어떤 사유를 가지고 이 집행 저지를 할 수 있느냐, 청구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느냐, 이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쟁점 정리를 하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갑이 주장한 사유가 뭐예요? 무효인 판결이거나 혹은 부적법한 판결 가지고, 그죠? 부적법한 판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부적법한 판결을 집행하는 것도 부적법하겠죠. 이것도 부적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갑이 주장한 무효 사유를 인정할 것이냐. 그래서 요게 일단 먼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죠?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줄 보면 강제 집행은 무효인 판결이거나 부적법한 판결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해서 일단 무효인 판결인지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무효인 판결이면 이 판결에 기해서 집행하는 거니까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부적법한데, 그러면 이 부적법한 사유가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신의칙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신의칙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가, 요 논의는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효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무효를 살펴보려면 무효 사유가 뭐냐, 이 사유가 있는 거는 사안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송 무능력자잖아요. 그죠? 소송 무능력을 이용한 행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소송 무능력을 이용한 행위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무효냐는 거죠. 무효냐는 거. 그럼 무효냐, 이효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 무능력은 소송 요건이죠. 소송 요건이고, 소송 요건이 흥결되는 행위는 무효지만, 소송 요건을 간과하고, 흥결을 간과하고 판결을 무효로 할 것이냐는 두 가지 학설이 무효설하고 유효설이 있는데, 무효설에 해당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망, 적, 해. 요 네 가지를 빼놓고는 전부 다 뭘로 보는 거죠? 전부 다 유효로 보겠죠. 유효로. 그래서 일단 갑이 주장한 무효 사유는 인정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단 유효인 판결을 가지고 집행해라고 오는 건 맞아요. 그럼 이거를 뭘 가지고, 신의칙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느냐? 어떤 책도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신의칙은 있잖아요. 소송행위. 그 다음에 부적법 요건. 심지어 증거법에서도. 그리고 어디까지냐면 집행, 방해, 저지 사유로서도. 청구 이의 사유. 요거로서도 우리 판례가 신의칙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거꾸로 가셔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신의칙은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신의칙은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고, 특히 청구 이의 사유로서 신의칙도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게 대개 어떤 경우냐면 부당이득이라든지, 부당이득은 설명이 안 되고, 특히 불법행위에 의한 이른바 실제법적 구제수단, 실제법적 구제수단으로서도 요때 그 실제법적 구제수단의 하나로서 바로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하고 있다. 요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신의칙을 이유로 청구 이의소를 주장할 수 있느냐, 청구 이의 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느냐, 요걸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써주느냐. 그래서 결론, 일단 유효죠. 유효인 판결인 거고, 유효인 판결인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청구 이의사로서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꽤 신의칙에 관한 논의는 꽤 많을 수 있어요. 일단 민사소송법 처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의칙에 관한 논의는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재기부터 해가지고 부재수합이 들어가면서도 뭐 했었죠? 부재수합이 들어가면서도, 부재수합이 위반으로 들어가면서도 신의칙 위반.
그다음에 증거법상에도 신의칙 위반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청구 이의소로서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서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문제의 소재, 소송 판결의 유효성, 그 다음에 청구 이의 사유로서의 신의칙 위반 여부, 그리고 결론,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쟁점을 잡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딱 끝나고 나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면 신의칙이 끝나고 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신의칙이 끝나면 법원이 들어가면 이제 관할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척, 기피, 회피가 있어요. 관할, 이제 재판권하고 관할 문제가 있는데, 재판권은 일단 국제재판관할은 나오기 힘들어요. 원래 나올 때쯤 됐는데, 올해 7월 1일 날부터 발효가 되는 국제사법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원래 이게 아니었으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국제재판관할이라든지 국제재판관할 합의 문제가 나올 때가 됐으니까 꼭 준비하시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힘들어요. 원래 나올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7월 1일 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개정된 국제사법이 발효가 돼서, 그러면 7월 1일 날 발효가 된 국제사법을 우리 7월 30일 날 시험 보는데 낸다? 요거는 좀 기대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시하지만 일단 그걸 제외시키고, 재판권에서 인적 범위 문제하고, 그 다음에 물적 범위 문제 해가지고, 물적 범위가 국제재판 관할 문제인데, 인적 범위에 관한 논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면제 여부, 요거는 나올 수 있어요. 면제 여부, 이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그래서 기초 GS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한번 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할인데, 관할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관련 재판적 나오죠. 관련 재판적. 다른 것보다도 관련 재판적하고, 그 다음에 합의 관할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될 수 있어요. 요 논의 두 가지하고 두 가지가 계속 논의가 될 수 있고,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의소 문제. 요거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사물 관할, 그러니까 토지 관할에 관한 문제가 있는 거고, 사물 관할. 요것도 사물 관할하고 국제재판 관할은 항상 나올 후보에 들어가 있는 건데, 10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 사물 관할이 3월 1일부터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기대 가능성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면제 여부하고, 그 다음에 관련 재판적하고 합의 관할 문제, 요 논의는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요거하고 변론 관할하고. 일단 관할이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거의 한 7년, 6년, 17년인가 나오고 나서, 관련 재판적 한번 나오고 나서 소송법에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도 우리 1회 문제 풀면서 법원의 관할 문제를 한번 명확히 정리하고 넘어가시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냈고요. 그 다음에 제척 기피 회피가 의외로 나올 수 있어요. 의외로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41조하고 43조에서도 중요한 게,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행 정지 후, 여기서 이제 대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집행을 정지해야 되는데, 절차죠. 집행 정지가 절차 정지. 절차를 정지해야 되는데,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진행이 됐을 때 이게 하자가 치유가 되느냐? 이게 전형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이건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11년인가 됐어요. 제척 기피, 회피가 12년인가, 거의 13년 됐죠. 거의 13년 됐기 때문에, 한 번 또 나올 때가 있어요. 거의 확률은 제가 볼 때 반반, 50% 이하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근래 한 2, 3년 동안 이 항고 문제하고 엮여가지고, 지금 보시는 문제도 그렇고요. 보시는 문제도 판례가 이게 최신 판례라고 하긴 그렇고, 한 2년 전, 3년 전에 나왔던 판례이기도 하고,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항고 문제. 항고 문제는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만 안 나왔어요. 절차 위반에 대한, 법원에 대한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항고제도가 있는데, 항고제도는 한 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항고제도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1번의 2번 문제를 보면, 그래서 법원에서는 관할 문제하고 제척 기피 회피 문제를 먼저 살피고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제적 깊이 회피해서 이 깊이 문제를 한번 따지고 들어가자라는 정도로 살펴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문제의 소재가 있는데 문제의 소재 깊이 사유가 인정되느냐는 거예요. 깊이 사유가 논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인정이 된다면 이게 인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깊이 사유를 다투는 방법. 그럼 깊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깊이 신청을 하면 이 깊이 신청에 대한 이 신청에 대한 항고잖아, 항고. 이 신청에 대한 이 신청 기각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항고라는 거예요, 항고. 항고 제도가 있어요. 근데 항고 제도는 다시 또 통상의 항고하고 즉시 항고가 있어요. 즉시 항고. 요 즉시 항고는 즉시 항고냐 항고냐의 문제는 달라요. 항고와 재항고가 있는데 항고는 1심 법원에서 2심 법원으로 하는 거예요. 재항고는 2심 법원에서 3심 법원으로 하기만 하면 무조건 재항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상의 항고 중에 항고와 재항고가 있고 즉시 항고 중에 또 항고와 재항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 사안에서 보면 고등법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심 법원이잖아요, 지금. 항소법원이니까 2심 법원에서 요 깊이 신청에 대한 재판은 다른 합의부에서 해야 돼요. 거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에서 보면 깊이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누가 했냐면 다른 합의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고 기각 결정은 본래 재판부에서 하고. 그러면 본래 재판부에서 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 왜 깊이 신청했는데 항고 기각 결정했냐. 그래서 이 법조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깊이 신청을 하게 되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깊이 신청을 인용하면 요거는 항고 제도가 없어요. 깊이 신청을 인용하는 거에 있어서 항고 제도가 없단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만 하냐면 깊이 신청을 기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요것만 즉시 항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에서 보면 깊이 신청을 기각했잖아요. 깊이 신청을 기각한 거에 대해서 일단 사유는 삼을 수 있어요. 뭐? 즉시 항고로서. 그래서 지금 항소법원이니까 즉시 항고를 2심 법원에 했으면 이거는 뭐가 돼요? 즉시 항고이자 재항고가 돼요. 재항고. 설명이 내용보다 좀 어려운데 요 제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절차적인 것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쟁점에 정리해가지고 일단 깊이 사유가 인정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인정 여부가 논의가 되고 이게 최신 판례니까 알아두고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여기 재항고가 인정되느냐? 일단 인정이 돼야 되겠죠.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인정이 되면 재항고 법원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논의가 될 거, 요게. 그래서 요거 깊이 사유가 인정되는지 요건 반드시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사유 인정 여부. 그러면 여기서 주관적 사유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 사유라고 하는 걸 나눠가지고 설명해 줘야 돼요. 판례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판례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이 판례의 모티브는 뒤에 나와 있어요. 이 3페이지에 보면 2019년 대법원 1월 4일자 2018 스 506563 결정에서 비교적 최근에 나온 깊이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에요. 그 판결을 그대로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러한 사유들이 가끔 나올 때마다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잘 알아두시면. 왜냐하면 요 테마 자체가 법원의 깊이 회피 자체가 한 번 언제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올 수가 있는 그 기준은 이제 보통 한 10년 넘어가면 보통 쭉 출제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무슨 문제 냈나 한 번씩 살펴보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고 있네. 그러면 한 번씩 여러분들이 준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렇게 이제 근래에 한번 나온 판례들은 충분히 정리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판례가 최근에 인정했어요. 이거를. 깊이 사유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깊이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그러니까 이거 기각 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느냐, 이것을 항고할 수 있느냐, 요 절차적인 걸 한번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송 신청 기각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기피 신청 기각 결정은 원래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청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절차적 항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송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송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뭐 할 수 없어요.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기피 신청을 받아주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건 절차의 보장권 인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도 기각 결정을 했으면 항고할 수 있어요. 이 항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럼 재항고. 재항고 법원의 판단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재항고 법원의 판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주 간단하게 하면 알겠지만 변종 후 알게 변종 후. 변종 후 요 기피 사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른바 간이각하 사유, 간이각하. 예. 뭐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다음에 종구 판결만, 그 다음에 간이각하 요까지. 예. 예. 변종후라고 하는 거는 변종후라 하는 거는 그 종구 판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긴급을 요하는 경우하고 종구 판결, 간이각하. 간이각하라고 하는 것은 재판 지연이 분명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러면 지금 변종후에 뭐 할 수 있어요? 종구 판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유는 기피 사유로서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언제 한 거예요? 변종 후에 한 거잖아요. 변종 후. 그 변종 후에 알으니까 종구 판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구 판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종 후에 알고 종구 판결하니까 항고 기각 결정. 항고 기각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종구 판결했으니까. 따라서 변종 후에 할 수 있는 항고 기각 결정을 한 이상 1심 판결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절차 위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종 후에 재항고 법원이 즉시 항고 사유로서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재항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절차 위반 때문에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가서 항소심 판단을 정당하게 받으라는 것인데 이미 변종 후에 기피 사유를 알고 이건 종구 판결은 변종 후 사유에 변종 후는 그러니까 여기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경우 세 가지가 있잖아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하고 종구 판결이 있는 경우하고 간이각하 이 세 가지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 요 세 가지 경우에는 법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요때 즉시 항고에 대한 기각 신청을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더 이상 절차 위반을 뒤집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이익이 없는 거예요. 항고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재항고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 세 가지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다음에 종구 판결을 그 다음에 간이각하 이 세 개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그 기각 결정을 받아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재항고 법원은 상고 이익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각하를 시켜요. 각하. 이렇게 해서 재항고 법원에서는 항고 이익이 없어서 각하시킨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결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게 좀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기본 강의하고 나서 사례 강의하고 나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항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 항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재항고 여기는 기각 결정해도 되고요. 각하 결정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지금 요 판례는 기각 결정한 거예요. 이 재항고를 받아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기각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4페이지에 보시면 종고 판결 선고 후 기피 신청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기피 신청을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반가로 2번 보세요. 4페이지 양가로 2번에 4에 양가로 2번에 반가로 2번을 보면 변론 종교로 종구 판결 선고에 대한 기피 신청,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법원이 민사소법 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구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담당 법관을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 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
재판을 받을 이익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각하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기각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든 재항고 법원이 기각 결정하든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사례 자체는 기각 결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답을 기각 결정으로 하는데 이때는 재항고를 각하하더라도 재항고 이익이, 그 항고 이익이었기 때문에 각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도 공부가 웬만큼 안 되신 분들은 이 재항고 법원이 왜 이런 판단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이런 문제들은 되게 어려워요. 특히 여기 긴급을 요하는 경우 48조에 나와 있듯이 단서에 종국 판결을 하는 경우 간이 각하인 경우는 집행을 정지하지 않고 법원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고 기각 결정해버렸잖아요. 그럼 원심 판결이 확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고 절차를 다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항고 법원이 이거를 재항고를 기각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 예, 제가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반복하는 이유가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어렵죠. 일부러 또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어렵게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들어가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문제 2번 봅시다. 문제 2번에 1번. 문제 2번에 1번을 보면 똑같은데 관련 재판적 문제입니다. 그죠?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을 처리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속관할이냐 아니냐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딱 관할 합의를 하게 되면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주면 되는 거지, 전속관할이냐는 다른 데서 나올 거야. 그건 다른 데서 나오는 거고, 일단 제주지방법원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속관할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제주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건 누구와 누구 사이의 합의예요? 갑과 을 사이의 합의잖아요. 근데 을이 갑과의 합의를 누구한테 양도했어요? 병한테 양도해버렸잖아요. 그럼 병이 양수인이죠. 그럼 갑하고 을이 있고 병이 양수인. 그러니까 요 양수인이 요 효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합의 관할의 주관적 범위. 여기에다가 병이 얘한테 가지고 있던, 그 문제에서 보면 알겠지만 특별히 재판적이 없는 뭐예요? 금전 채권 있잖아요. 이 금전 채권을 여기에다가 뭐 한 거예요? 병합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죠? 병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25조에서 보면, 25조 1항에서 보면, 객관적 병합에서 2조에서부터 24조까지 나와 있는데, 25조 뒤에 있죠. 29조. 29조 합의관할 있잖아. 합의관할. 요 합의관할에 의한 것도 관련 재판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너무 뻔한 문제이긴 한데, 또 이럴 수도 있는 문제죠. 왜냐하면 25조까지는 계속 2조부터 24조, 2조부터 6조까지는 보통재판적, 7조부터 24조는 특별재판적, 25조는 관련재판적, 끝. 그 다음에 29조 합의관할, 그 다음에 30조 변론관할. 이거 단절처럼 보이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합의관을 한 거에 또 관련재판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또 논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소재. 그래서 관할 합의의 효력, 관할 합의의 주관적 효력, 요거 하나와 요 관할 합의에다가 객관적 병합에 대한 관련 재판적 25조 1항을 인정할 수 있는가? 요게 두 가지가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 합의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재판적 인정할 것이냐? 결론. 이렇게 논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관할 합의에 대한 효력에서 주관적 범위에서 특정 승계인이죠. 채권에 대한 특정 승계인이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 그래서 특정 승계인 문제, 주관적 효력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3번 관련 재판적 인정 문제. 여기서 25조 앞에 거든 25조 뒤에 거든 합의 관할이든 변론 관할이든 상관없이 뭐가 인정될 수 있어요? 관련 재판적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결론.
근데 조금 전에 보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아, 이건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막 내 말이 막 튕겨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 아직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하면 그냥 쏙쏙 박혀요. 뭐 스펀지에다가 물 뿌리는 것처럼 쫙쫙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번을 들어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특히 항고 같은 문제, 특히 답안지에 쓰여 있는 내용 같은 게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소해도 소용없는 거죠. 이걸 오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썼잖아. 오히려 이때 설명을 더 많이 했어요. 모르잖아요, 지금. 막 느껴져요. 막 말 같던 게 튕겨서 나와요. 막 튕겨서 나와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 뭐 이건 그 당연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1번, 2번에 1번을 보면 그 정도의 목차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쓸데없는 얘기 있잖아요. 전속관할이냐 부가적 합이냐 써서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제주법원에다 지정법원에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유명한 강사에 보면 합의관할 의 취지만 주구장창 쓰는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필요한 내용 그리고 내용 전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셔야지 엉뚱한 거 써도 상관없어요. 감점은 안 당하지만 시간을 버리죠. 정신적 노동이 있죠. 네. 특히 이거는 실제 여러분 시험 들어갔을 때 더더욱 명심히 하셔야 됩니다. 항상 문제에서 쟁점이 뭐냐, 뭘 물어보고 있느냐, 이걸 꼭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안다 하더라도 앞에서 1번에 2번처럼 항고 같은 걸 물어보게 되면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최소 여러분들이 그 실전에 들어갈 때, 실제 7월 30일 날 시험 보러 갈 때쯤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답안을 구성할 정도 그 능력이 돼야지 들어갔는데 항고 들어가면 무조건 찢어버린다거나 나오는 뭐 가벼워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나는 올해 그냥 경험 삼아 보는 거야. 언제까지 그 경험을 할지는 내년에도 똑같아요. 어차피 그건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실전 GS를 하고 있지만 동차방 지금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있는지를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냈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데만 일부러 아는 것도 못 쓰지만 모르는 것도 더 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 봅시다. 2번을 보기 전에 진도별로 나가야 되니까 중복될 수 있어가지고 2번 보기 전에 3번부터 보세요. 3번에 1번 문제. 3번에 1번 문제. 중복해서 여러분 일부러 내는 거니까 요거는 전형적인 관련 재판적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갑이 을에게 도급을 줬어요. 을이 갑에게 도급을 줬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수급인이야. 수급인이고 이 공사를 누구랑 같이 하냐면 병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병이랑. 그리고 이 갑에게는 또 갑이 별개의 금전채권이 있어. 금전채권이 있고요. 또 금전채권을 또 누구한테 갖고 있냐면 정한테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을이 갑과 병 그리고 갑하고 정하고 같이 뭘 했냐면 병합소송을 시켜버린 거예요. 얘에게는 금전채권 이렇게 2개. 그리고 얘에게는 2개. 그리고 공사대금이죠. 공사대금. 그 다음에 요거 갑하고 정하고는 무슨 채권이에요? 금전채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을의 갑에 대해서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갑, 병, 정 모두 다가 이송 신청을 했으니까 갑은 2개의 청구잖아. 하나는 공사대금 채권하고 하나는 금전채권하고. 그럼 일단 얘에 대한 뭐를 먼저 정리해 줘야 되냐면
25조 1항이 성립하냐, 25조 1항이 성립하냐. 이른바 객관적 병합. 의한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느냐를 먼저 따져주셔야 됩니다. 근데 공사대금이든 금전채권이든 을하고 갑하고 뭐가 될 수 있어요? 관련 재판적이 인정될 수가 있죠. 동일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의 소재.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답안지 쓸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을의 갑에 대한 것, 을의 갑과 병에 대한 것, 을의 갑과 정에 대한 것 이렇게 2번, 3번, 4번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5번까지 가도 5번에서 이걸 이제 한꺼번에 묶고 그다음에 같은 거니까 그리고 5번에서 이제 4번에서 이송 신청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를 객관적 병합에 대한 관련 재판적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요 두 가지를 주관적 병합에 대한 혹은 공동소송에 대한 관련 재판적 이렇게 묻고 이송 신청 그다음에 이송 신청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결론 내주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답안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을의 갑에 대한 두 개의 청구를 한번 정리하고 을의 갑정과 을의 갑병에 대한 공동소송에 대한 관련 재판적을 따로 정리하든지 아니면 객관적 병에 대한 관련 재판적 그 다음 공동소송에 관련 재판적 해놓고 여기다가 을의 갑병 을의 갑정 이렇게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는 무조건 소송은 객관적 병합이든 주관적 병합이든 청구별로 이 청구는 소송물이죠. 이 소송물별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송물별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소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모든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 푸는 건 가장 기본입니다. 을이 갑에 대해서는 두 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병하고 관련을 시켰고 요거는 정하고 관련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의 청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소송에 현재 네 개의 청구가 있는 거예요. 요 네 개의 청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럼 네 개의 청구 중에 먼저 요걸 판단해줘요, 요거. 그럼 을의 갑에 대한 두 개의 청구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고, 두 개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으니까 이제 을의 병에 대한 청구 어떻게 할 건지, 을의 정에 대한 청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을의 병에 대한 청구하고 을의 정에 대한 청구는 얘는 누구랑 연결시켜요? 갑하고 연결시켜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갑하고 연결시켜야만 이 청구에 대한 타당성, 이 청구에 대한 적법성을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공동소송이 나오면 무조건 청구권별로 판단을 해준다.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송이든지 간에 민사소송에서는 무조건 법원은 청구한 걸 판단해줘야 돼요. 그게 수십 개든 두 개든 네 개든 청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청구에 대한 적법 요건이 뭐냐? 이 청구에 대한 본안 요건이 뭐냐? 이걸 반드시 따져주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이 소송을 복잡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네 개의 청구를 했잖아요. 네 개의 청구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만 답안지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요애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을하고 갑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적법 한지, 적법 중에 뭐예요? 관할에 관한 문제, 관할. 그러면 요 두 개의 청구는 공사대금하고 금전채권이니까 이 금전채권하고 25조 2항이 성립하느냐? 끝. 얘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만 적법할 거고 얘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만 적법할 거 아니에요. 25조 2항으로 갈 때. 그랬을 때 얘는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원인관계잖아요. 68조 1항에 따라서 동일한 원인관계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하고 병하고는 관련 재판적 이른바 공동소송에서 관련 재판적 인정되지만 갑하고 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른바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갑하고 병, 그 다음에 이 갑하고 병에 대해서는 이송 신청권을 인정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관련 있는 데서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정은 뭐예요, 정은? 원래 없는 데서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에 대해 이송신청권 인정되는 거야, 안 돼요? 이송신청권 인정되지? 않아요, 이때는. 이거에 대한 구속력 인정되느냐, 요 논의가 따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목차만 이제 보시면, 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설문해가지고, 갑의 공사대금에 대한 이송 여부. 객관적 병합이라는 거죠, 객관적 병합. 그 다음에 뒤로 가면,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관련 재판적, 병과 정에 대한 관련 재판적. 그 사안의 경우만 보세요. 10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3번 사안의 정리. 갑과 병의 경우 부산지방법원은 관람권이 있으나 정에 대해서는 25조에 의한 65조 전단, 68조가 65조죠. 65조 전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련 재판적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없으므로 신청의 이송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관할권이 없는 데서 관할권이 있는 곳으로 이송시켜달라니까 34조 몇 항이 돼요? 34조 1항이잖아요. 34조 1항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따라서 이때 이송신청권 인정할 거냐? 긍정, 부정설 해가지고 우리 판례가 부정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이송신청권이라는 건 일종의 뭐예요? 촉구할 뿐이에요. 관할 위반 항변에 대한 촉구의 의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송 결정을 하게 되면 여전히 이송 결정력은 있어요, 없어요? 구속력은 생기겠죠, 그죠? 뭐 그런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송 신청에 대한 재판 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송 신청에 대한 재판 여부에서 판례는 소송 당사자에게는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단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이걸 좀 학설로 써도 상관없어요. 긍정설, 부정설 써도 상관없고, 내용이 길다 보니까 일단 제가 줄여놨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송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이 이송한다. 이송 결정의 구속력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요, 그죠? 사안의 경우 결론. 부산지방법원은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어 갑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의 청구와 병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한 그대로 송송 절차를 진행하며 정을 상대로 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의 신청과 관련 없이 직권으로 수의송 관련 법원으로 구속력 있는 이송 결정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정이 재판권이 없느냐, 관할권이 없느냐, 이걸 따져줘야 되고, 그랬을 때 법원이 한 구속력이 있느냐, 이송 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있느냐를 판단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청구별로 판단해줘야 돼요. 원고가, 한 청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요 A, B, C가 나오든지 간에 요 청구가 어떠한지 간에 적법이냐, 부적법이냐, 적법하다면 기각할 거냐, 인용할 거냐, 요걸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때마다 원고가 어떤 청구를 했는지, 이게 적법한 건지 부적법한 건지, 그 적법이라는 건, 부적법이라는 건 소송 요건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내일까지 하는 게 바로 소송 요건에 관한, 법원에 관한 문제와 그 다음에 뭐예요? 당사자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내일까지 할 겁니다. 내일까지. 내일도 이제 소송물에 관한 문제까지. 그래서 이 문제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력한 문제, 개인적으로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데 4번의 1번 문제 보시고, 4번의 1번 문제. 이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4번 1번 문제를 보면, 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갑이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이른바 추신금 청구의소를 제기했어요. 이때는 문제를 보면 대전지방법원을 소송을 진행하면서 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송하고자 한다. 이때는 어떤 문제냐면 대전지방법원에다 합의에 따라서 뭐 했어? 소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 법원이 만약에 통상의 법원이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나 이때 어떤 법원일 경우에, 전속관할인 경우에는 이른바 전속적 관할합이에요. 이게 되게 아주 요게 가장 어려워요. 관할 문제에서 이걸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현재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여러분한테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건데, 갑하고 을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관할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관할합의 의미가 부가적 합의냐, 전속적 합의냐? 앞에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법원에서 다른 것이 연결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가적인지 합의인지. 이거는 이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는 게 일단 요것도 관할권이 있잖아요. 부가적이냐 전속적이냐는 관할권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할권 있는 데서 관할권 있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관할권 있는 데서 관할권 있는 곳으로 하니까 이거 35조예요. 35조 1항. 그러면 이걸 통상 뭐라 하냐면 편의이송이라고. 편의이송.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편의이송을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편의이송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사익적 이유가 있고 공익적 이유가 있어요. 어쨌거나 다 이송을 하는데 문제는 단서에 보면 뭐에 위반하면 전속 관할 위반을 하게 되면 전속 관할인 경우에는 이걸 위반해서 편의이송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대전지방법원이 전속 관할이면 이건 35조 1항 단서에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게 무슨 합의냐는 거. 전속적 관할 합의냐는 거예요. 관할 합의. 중요한 거는 전속적 관할 합의하고 전속 관할은 다른 겁니다. 요거는 임의 관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 관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 관할이고 이거는 전속 관할이란 말이죠. 그러면 전속 관할 합의가 전속 관할은 아닌데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봅시다. 전속적 관할 합의를 했는데 임의 관할이니까 법원이 마음대로 이송시켜버리면 전속 관할 할 필요가 없죠. 당사자들이 열심히 합의를 해놨는데 법원이 편의 이송. 뭐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전속적 관할 합의를 하게 되면 법원은 35조 단서에 따라서 이송할 수 없는 게 맞잖아요. 안 그러면 당사자의 관할 합의를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법원이 무단하게 침해하는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35조 1항 단서에 편의이송 전속 관할에는 뭐가 들어간다? 전속적 관할 합의도 들어간다. 요게 학설인 거예요. 근데 판례는 절충설이야, 절충설. 뭐라고 하냐면 사익적 이유로는 안 되는 건데 공익적 이유로는 되는 거예요. 공익적 이유가 현저한 지연. 이 재판을 하게 되면 현저한 지연이 있으면 이때는 이송 신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익적 이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5조 단서에 전속적 관할 합의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포함설, 비포함설, 긍정설, 부정설이 있고 절충설은 요게 절충설이에요. 판례가 여기에 있어요. 판례가. 요 정도까지 알아두면 아주 실력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기본 강의나 사례 강의 시간에 설명 안 한 이유는 요 전 단계는 뭐냐면 이게 전속적 관할 합의냐 아니냐를 설명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전속적 관할 합의라고 하는 거는 대전지방법원은 법정 관할 중 이른바 토지 관할 중에 합의를 하게 되면 법정 관할 중에 하나를 합의하게 되면 그건 뭘로 본다 그랬어요? 전속적 관할 합의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문제의 소재 들어가서 대전지방법원이 전속적 관할 합의냐 이걸 따져줘야 되고 그랬을 때 35조에 따른 편의이송 이 가부를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전속적 관할 합의인지를 따져주고 그리고 나서 편의이송 단서 적용 여부 요걸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 요게 중요합니다.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문제점 가장 어려운 거라 했죠. 현재
관할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하고 다 이송 문제예요. 이송 문제인데 요 문제점, 그 다음에 학설, 견해의 대립, 특히 판례를 잘 알아요. 판례를. 제 책을 읽어보신 분이나 다른 책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있어요. 다.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이런 게 있었네. 그때 가가지고. 분명히 제가 이것도 그때 설명했어요. 잘 보시면 어차피 그건 시간이 지나야 그때 들어와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어떤 얘기들은 그때 아무리 해도 그게 귀가 안 들어오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 그때 그게 이 얘기였네 라는 얘기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실력이라는 거죠. 그 책을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판례를 보면 그래서 현저한 지연, 공익적 이유로는 편의이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과다할 것, 사익적 이유, 요거는 35조 1항 단서가 적용해요. 그래서 이송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걸 이해하는 게 관할에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요걸 이해하는, 요 문제가 관할을 이해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문제니까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꼭 이해하셔야 되고, 이게 왜 자꾸 관할을 이해하는 마지막 단계의 문제냐 라고 제가 강조하는지를 알게 되면 관할은 이 정도까지는 해야 시험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웬만한 관할 문제는 이송 빼고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웬만한 문제는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관할이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그죠? 계속 안 나왔으니까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관할 문제를 3개, 4개를 한꺼번에 보는 거니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시고요. 특히 이송에 관한 문제는 항고예요. 그래서 39조에 보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또 한 번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즉시 항고 문제는 앞에서 기피 신청할 때의 항고하고 동일한 법리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모든 항고의 법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설명하고, 오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항고 문제하고 요 관할 문제, 특히 4번에 1번에 관한 관할 문제는 반드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기피 신청에 대한 항고가 일반적인 요 관할에 대한 39조 항고하고 똑같아요. 죽시 항고니까 잘 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그죠? 꼭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하면 법원에 대한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 중에 좀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아마 시중에 돌아다니는 어떤 문제들도 관할에 대해서는 이 정도 문제면 다른 어떤 문제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거의 다 이렇게 덮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에서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하시고요. 특히 4번의 1번 문제가 왜 관할의 마지막 단계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가를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관할은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못 풀었던 문제가 이제 법원이 끝나고 나면 당사자죠. 당사자고, 당사자 특정이 되면 확정을 해야 돼요. 확정이 돼야 되고, 확정이 끝나면 당사자 자격. 요 당사자하고 또 뭐가 있어? 소송대리 문제. 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소송대리 문제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내일 가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들어가면 다시 또 당사자 능력하고, 그 다음에 요거와 비교 개념은 당사자 적격에 관한 개념이 있어요. 이 적격은 지금 3, 4년 동안 거의 유행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거의 유행하다시피 하고 있고, 제가 B형을 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올해는 이게 나올 것 같다 할 때, 그분이 오셨다고 할 때, 느낌 중에 하나가, 올해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당사자 적격 문제가 반드시 출제할 거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올해 합격할 사람들 나가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내년까지 나올 거라고 살짝 제가 범위를 넓혀놨어요. 그래야 1년 더 항공강사를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당사자 적격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 아마 4번의 마지막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라고 하는 건지 쟤는 뭐 이랬을 거예요. 그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 능력 문제는 아마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송 능력도 아마 웬만큼 앞에 1번 문제하고도 연결했잖아요. 그죠? 소송 능력 문제. 그 다음에 변론 능력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대충 여러분들이 끄적끄적 되면 비슷해요. 그닥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실력의 차이는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당사자 적격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 나머지는 어떤 문제를 내더라도 다 비슷해요. 이거는 실력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송 능력을 물어볼 거면 반드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소송 대리인 중에 이른바 법정 대리인을 물어보겠죠. 다른 게 물어볼 리가 없고, 그죠? 이걸 물어볼 겁니다. 따라서 이쪽 부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정리 문제를 해야 될지, 그러면 우리가 동참을 하면서 제 문제만 볼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어떤 그 강사들이 시험 문제를 내더라도 어떤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를 내가 이 기회에 정리해야 되겠구나. 누가 어떤 문제를 하면 이 문제는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고 이 문제는 보나마나야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체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변론 능력 나오고 소송 능력 나오는 건 다 채도 돼요. 그렇지만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법정 대리 문제는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되고, 특히 당사자 적격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어느 깊이까지 나오고 있는지를 무조건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요번 여러분들 보고 있는 문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22년도 3월 며칠 판례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알겠지만 22년도 3월인가 몇 월이죠? 21년도 9월 15일 판례네요. 그죠? 9월 15일 판례. 9월 15일 판례고, 이런 문제들까지. 예. 그러니까 21년도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또 올해 또 나왔어요. 3월 달에 또 판례가 또 나왔는데, 3월 달 판례보다 이걸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여러분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짬을 내서 다시 한번 드리면, 동차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흔한 문제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하셔야 되는지를 이른바 좌표가 어느 정도 설정이 돼야만, 그래야 여러분들 올해 동차반 해가지고 행여나 가능성 있잖아요. 일단 40%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제 경험상 보건데 동차생들이 60점 넘는 건 거의 힘들어요. 그만큼 정리해야 될 내용이,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그 왜 힘드냐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하는 게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아까 똑같은 문제를 제가 똑같이 오히려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막 안 들어가요. 또 어떤 거는 조금만 설명해도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가잖아요. 이제 B형이라든지 이런 수업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한국 같은 거 얘기하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데, 그런 실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실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극복해야만 60점이 나올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아마 제 주위에 제가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요 역삼동에 나오는 문제 중에 내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하도 지랄들을 해가지고 내가 하도 귀에 그냥, 그래서 한때는 뭐 너무 어려워서 안 듣는다,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아니 실전 GS를 그럼 어렵게 풀어야지. 어느 정도까지 깊이가 어떤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꼴등을 하든 이 시간에 몇 점을 맞든 뭔 상관이에요 그게. 이런 문제까지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야지. 맨날 풀었던 문제 또 풀고 뭐 그거 안 나와요. 절대. 나오더라도 다르게 나오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그럼 당사자 확정 갑시다. 확정. 그 확정이 의외로 이제 안 나오고 있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2번에 몇 번 문제였죠? 2번에 2번 문제였나요? 2번에 2번 문제에서부터 들어갑시다. 2번에 2번 문제는 을이 소유권 이전을 선행하고 갑에게 매매대금의 변제기를 2007년 12월 30일로 약정하였는데, 갑이 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심장마비로 2017년 9월 1일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면 위에서 보면
2007년 12월 31일이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년에 뭐가 있어요? 소멸시효가 되는 건데, 일단 1순위자한테 2017년 10월 1일 상속 포기를 사실 알지 못하고 소를 제기하였고, 2순위. 그럼 이제까지 나온 건 1순위자만 나왔는데, 여기는 몇 순위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2순위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1순위하고 2순위 차이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면 이 경우에 일단 확정의 기준. 표시설이죠. 표시설. 표시설 병으로 해놨단 말이야. 병. 얘 을이나 병이나 똑같잖아. 을이나 병이나 똑같고, 재소전 사망이지. 재소전 사망. 재소전 사망자에게 을이나 병이나 똑같고, 이걸 소재기 후에 알아는 거. 소재기 후에. 소재기 후에 정이라고 하는 제 2순위를 또 알아요. 2순위자가 야 소멸시 완성되었다. 그러면 요때 이제 표시설에 따른 2017년 10월 1일날 요때 소재기로 보면 10년 전에 소를 제기한 거고, 요때 소멸시 항변한 2018년 4월 1일로 들어가면 뭐예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거니까,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느냐 안 됐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쟁점 들어가가지고, 쟁점의 정리 들어가가지고 문제의 소재 들어가서 일단 당사자 확정이, 당사자가 누구냐, 당사자 확정을 누구로 할 거냐, 이랬을 때 만약에 병인데 정으로 뭐 한 거예요? 피고 경정 내지 정정을 하게 되면 요 정정의 효력, 이른바 265조, 이거에 따라서 인정할 건지 아니면 소재기 씨를 언제로 볼 건지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당사자가 누구냐를 한번 따져줘야 되겠지. 그리고 피고 경정 내지 표시 정정의 의미를 또 따져줘야 되고, 그랬을 때 소재기에 대한 효력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따져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결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전형적인 목차이기도 하고 전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지금 만약 이 문제 봤더니 헉헉대고 있으면 올해 100% 떨어져요. 이런 문제를 봤는데 100%라니까 기분 나쁠 수 있겠네. 99%쯤 합시다. 99%. 99%나 100%는 거죠. 이런 문제를 보면 당연히 나와요. 당연히. 당사자, 그리고 피고 경정의 효력, 그리고 그랬다 소재기 효력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요거 3번하고 4번은 같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묶어도 상관없어요. 피고 경정 내지 표시 정정의 효력이 265조에 따라서 할 건지, 아니면 원래 권리 행사에 따른 소재기시로 볼 건지, 그 논의를 이렇게 충분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재소전 사망에 대한 당사자의 확정 기준하고, 그리고 나서 그 효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목차만 보셔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뒤로 들어가시면 7페이지 보면 당사자 확정, 그 다음에 피고 표시 정정 여부, 표시 정정하고 경정은 구별을 하는 건 맞는데, 어차피 누구의 의사를 존중해? 채권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알았다면, 원래 소재기시는 처음부터 봐야 265조가 아니라, 그거는 피고 경정이고 예외적인 거고, 예외적으로 이때는 소재기 할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2017년 10월 2일 날 소재기한 걸 봐야 되는 거지, 2018년 4월 1일 날 그때 가서 표시 정정할 때 소재기한 걸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미안한 얘기인데 A, B, C에서 C급 문제예요. C급 문제예요. 이 C급 문제인데, 이 C급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차반들한테 어렵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이러한 문제들의 적응력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 모르는 내용은 없어요. 모르는 내용은 없는데, 이거를 답안지에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답안지에다가 기술이 돼야만 내가 올해 시험 볼 수 있겠다,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는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제가 깊이 있게 안 들어가는 게 이미 다 들어가요. 다 설명해, 다. 이미 문제 제기하면서 목차까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과연 여러분들 제가 답안지를 볼 건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아까 이런 거 아까 조금 전에 같은 다른 장르지만 합의관할 전속적 합의관할인지 여부 그에 따라 35조 편의이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문제하고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 문제는 이거하고 다른 차원이래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적 지식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열하면 되는 문제고 조금 전에 합의관할 전속적 합의관할인지 여부와 합의관할 위반했을 때 편의이송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건 교과서적으로 그대로 가면 되지만 조금 전에 그 문제는 완벽하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미 창의적으로 생각한 것이 법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만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3번의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2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전형적인 목차죠. 3번의 2번 문제 봅시다. 을의 갑을 상대로 대금을 지급하라고 도급, 대급, 지급 총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갑의 주소지로 소장 부분을 송달하였는데 병이 마치 자기가 갑인 것처럼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을이 갑을 상대로 했는데 병이 만약에 둘이 짰으면 둘이 짰으면 원고랑 모용자랑 원고랑 짜면 이건 허위송달이에요. 허위송달. 그냥 얘가 얘인 척 하는 거죠. 그죠? 누가? 병이 갑인 척 하는 거하고 을하고 병하고 둘이 짜고 했으면 이건 허위송달인 거고 을하고 병이 모르고 병이 누구인 것처럼 갑인 것처럼 이건 성명모형소예요. 성명모형소송. 요거 구분 잘 하시라고 했잖아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이거 허위송달이야 막 엄청 자신 있어 하는 거예요. 일단 진도별로 지금 허위송달이 나올 수가 없어요. 허위송달은 어디서나만 나오는 거예요? 기판력 끝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A형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A형의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진도별로 나가면서 A형 문제를 더 집어넣는데 A형 들어오는 수험생들 중에 한 20명 중에 한 6, 7명은 이걸 허위송달로 쓰는 거예요. 허위송달로. 그러고 나서 그때 가가지고 허위송달하고 성명모형소송하고 이게 차이가 이거냐고 그때 물어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더 잘 풀어요. 왜냐하면 오염이 안 돼 있으니까. 설마 여기에 허위송달이 나오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제 이게 허위송달인가 하고 무조건 또 허위송달을 써버리고 이렇게 되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성명모형소송하고 허위송달은 딱 하나의 차이라 하죠. 원고하고 피고가 모용자가 짰느냐 안 짰느냐 통정 허위했느냐 안 했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병이 을하고 짰어요 안 짰어요? 안 짰잖아요. 을이 그냥 갑인 척 했으니까 이건 뭘로 가요? 이건 성명 모용 소송으로 가죠. 성명 모용 소송을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 법리예요. 무권대리 법리. 이 무권대리가 대리인이 누가 돼요? 병이잖아요. 병이 또 누굴 선임하는 거야? 또 정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거예요.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은 얘도 대리인이 아닌 거죠. 되게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다 살짝 한 번 더 들어간 거예요. 얘가 또 대리인을 선임했다. 어떨 거냐? 뭘 어쩌긴 어째요? 다 무효지. 얘가 한 행위는 전부 다 뭐예요? 무권 대리권 있어야 되는데 다 무효잖아요. 다 무효. 얘가 한 행위는 무효고 무슨 행위? 소송행위는 무효예요. 그렇지만 이 소송행위 무효라는 거하고 요 판결 이 판결이 무효라는 건 다른 문제라 했잖아요. 이거는 유효설하고 항상 무효설이 있는데 우리 판례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제망적계를 빼놓고는 전부 다 뭘로 본다 그랬어요? 제망적계를 빼놓고 전부 다 유효로 본다 그랬잖아요. 유효로. 그죠? 다 유효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얘기하죠. 강행법 위반.
소송 요건 흠결. 그러면 소송 중에는 소송 행위는 뭐가 돼? 소송 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이걸 간과한 판결, 이른바 간판. 이 간판은 어떻게 돼? 유효서라고 무효설이 있는데 우리 판례가 제망, 적개 빼고는 전부 다 우리 판례가 뭘로 본다? 유효설로 본다. 그래서 이걸 다툴 수 있는 방법, 확정 전에는 상소로서,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써. 맨날 나오는 거. 그죠? 그러면 이전에 이게 왜 강행법규 위반이고 소송요건 흠결이냐? 무슨 소송이니까? 성명, 모용 소송이니까. 그럼 성명, 모용 소송이 왜 논의가 돼요? 당사자 확정과 연결되잖아요. 당사자 확정에 따라서 누가, 표시설에 따라서 누가 갑이 당사자고, 따라서 병은 모용한 거고, 모용한 거는 성명 모용 소송은 소송요건 흠결, 대리권 흠결하고 똑같아지고, 그대로 가면 되죠. 그대로 가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전형적인 목차입니다. 이 정도가 다른 데 보면 뭐 동차반이든지 뭐 이 정도에서 나오는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 1차,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해서 어려운 문제까지 여러분 진도별로 지금 쭉 보는 겁니다. 이 정도 문제는 거의 기본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기본에 해당하는 문제. 거기다 살짝 더 집어넣은 거예요. 또 대리인은 선임했다. 요걸 살짝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단순히 목차를 암기하면 안 돼요. 이 문제에서 뭐가 필요하냐를 명확히 정리하셔야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이제 있어요. 이제 당사자 확정이 끝나면 그 당사자 확정 중에 되게 잘 나옵니다. 재소전 사망자에 대한 이 소재기가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57회 때 한번 56회 때 나왔죠. 56회 때 나와가지고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때가 됐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사망은 두 가지가 있겠죠. 사망은 재소전 사망하고 그 다음에 소송 중 사망이에요. 소송 중 사망은 소송 수계로 가는 거고, 요 재소전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당사자 확정 문제예요. 당사자 확정. 그 다음 판결의 효력. 요 두 가지, 당사자 확정하고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 요 두 가지가 논의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나옵니다. 어차피 소송에서 생길 수 있는 경우 수 중에 하나가 사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4번의 2번 문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2번 문제는 잘 보시면 갑이 을을 상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원래 갑이 M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을에 대한 요걸 지금 압류했잖아요. 압류 추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누구를 상대로? 갑이 을을 상대로 했어요. 을을 상대로 했는데, 여기에서 갑은 해가지고 7천만 원에 대해서 해쳤는데 3천만 원에 대해서 뭐예요? 3천만 원에 대해서 인용 판결 받았어요. 인용 판결 받고 나머지를 기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각했으니까 요 갑이 항소한 거예요. 갑이 항소를 했고, 갑이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일부 인용을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항소이익이 있는 거고, 항소심은 죄송합니다. 피고만 을만 항소했어요. 을만 항소했으니까 요 4천만 원만 갖겠네요. 그죠? 요 4천만 원만 지금 항소한 거죠. 항소. 즉 갑은 항소하지 않았어요. 갑은 항소하지 않고 을만 항소했어요. 을만. 요게 4천만 원 이게 인용됐고 요게 기각됐으니까 을 입장에서는 요 인용된 것만 가지고 가서 뭐예요? 인용된 것만 가지고 가가지고 항소한 거예요.
그럼 지금 항소심이 전부 2심 돼. 전부 2심. 전부 2심 된 거는 4천하고 3천하고. 근데 심판 대상은 뭐만 심판 대상이 돼? 4천만 심판 대상 4천만. 이거 중요합니다. 4천만 심판 대상이 됐어요. 4천만 심판 대상이 됐는데, 그래서 항소심에서 뭐 한 거예요? 항고 기각 결정했잖아요. 항소심에서 항고 기각 결정을 했어요. 그럼 기각 결정하면 요거는 확정이 돼. 청구 기각 결정된 거는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확정.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확정이 되는 거고, 요 4천만 원은 요 4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항고 기각 결정은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상고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갑이 여기에서 압류 추심돼 있잖아. 압류 추심 명령. 요 채권 압류 추심 받은 것이 조정에 의해서 없어졌어요. 밑에 보면, 밑에 문제 네 번째 줄 보면, M이 대전지방법원에 위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정본을 제출하자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21년 1월 22일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투심 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 지금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건 요 압류 추심 때문에 을에 대해서 지금 추심 명령을 하고 있는 건데, 추심에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근거가 되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압류 추심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1월 22일이야. 1월 22일인데 상고는 몇 월일 날 했어? 상고는 1월 27일 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고 기각 결정 나고 나서 갑의 뭐가 없는, 갑의 을에 대한 이 소송에서 이 갑의 추심권, 당사자, 이게 적격이에요. 당사자 적격.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매우 재밌는 게 뭐냐면, 요거는 확정이 됐잖아요. 3천만 원에서는 확정이 됐고, 요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상고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데, 갑이 뭐가 없어져요? 갑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당사자 적격이 없어졌으니까, 당사자 적격은 뭐가, 소송 요건인 거예요. 원래 소송 요건은,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데, 원래 소송 요건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따지는데, 상고심에서 만약에 당사자 적격이 없어졌다. 소송 요건이 흠결했다. 흠결이면 상고심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직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송 중에 지금 당사자 적격이 없어졌으니까 소재기 자체가 뭐가 돼? 부적법하죠. 소재기 자체가 부적법하니까 법원은 뭐예요? 소각하 판결이에요. 소각하 판결.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그래서 잘 보시면, 목차가 어떻게 나오느냐 잘 보시면, 이거는 세상에 이 목차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먼저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답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판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내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니까 이 목차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일단 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요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의미가 뭐냐? 의미는 뭐겠어요? 당사자 적격에 관한 문제다. 그래 놓고 16페이지 넘어가시면, 항소심에서 당사자 적격의 상실 여부. 상실했어요. 그래 놓고 만약에, 그럼 항소심의 일부 판결에 대한 판결의 확정 시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항고심, 상소심, 판결 선고시설이 확정이 되는 거고, 또 넘어가요. 4번. 상고심의 판단. 되게 중요합니다. 상고심에서 당사자 적격의 판단. 당사자 적격의 상실은 소송 요건으로서, 소송 요건으로 직권소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종 시 이후에 당사자 적격 등 소송 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된다. 항소심에서 일부 기각 판결에 대한 상고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 확정된 판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소송 종료 선언하고, 왜냐하면
3천만 원 확정됐으니까 끝. 나머지 4천만 원. 상고심은 2심된 부분. 상소심 법원은 소송 요건을 판단하여 2심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송할지 여부는 437조에 따라 재판하여 소각과 판결해야 된다. 원래는 파기 환송심이 원칙이지만 이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잖아요. 그럼 파기 환송을 해버려서 소각과 판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해줘야 돼? 이거에 대해서는 소송 종료 선언, 소종 선언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소각하예요, 각하. 그래서 뒤로 가면 결론. 당사자 적격 상실은 소송 요건의 흥결을 가져오므로 상고법원에서 직권 판단해야 한다. 상고법원 상고심으로 2심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부분 패소했잖아요. 이거는 각하시켜버리는 거예요. 각하시켜버리고 이건 확정됐으니까 뭐 청구 기각됐으니까 확정이고 뭐 할 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날아가는 거고 요거는 취소시키고 각하시켜버리는 거예요. 원래 항소심에서 해야 될 거를 상고심에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2번 문제가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충분히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8문제를 푸는 게 기초 GS 푸는 거하고 또 차원이 틀려요. 거의 2배로 힘들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보서 알겠지만 실전에 들어가면 그 정도의 긴장감 또 가질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9번 동안 3주 금방 합니다. 뭐 오늘 이래지만 금방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9번 동안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이 기회에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고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머지는 따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